네, 일단 발표를 하게 된 창원대학교 심성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창원대학교로 붙이는데 학교에서 꼭 국립을 자꾸 붙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저희가 이제 해양 사고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충돌 사고에 한해서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크리소하고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오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저널이고 이제 해양이랑 마린타임 쪽에서는 그래도 세계에서 되게 좋은 논문이 좋은 저널이라고 불리는 저널에 게재가 돼서 이렇게 아마 장영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량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교통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해양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사고가 나는 어떤 위치들을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해에서 아무래도 사고들이 많이 나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다 보니까 어, 해수부라든지 혹은 뭐 크리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는 해양 사고와 관련돼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되게 관심 있게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선장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통량의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고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얘기도 오고 가냐면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되게 주의하다가 어떤 순간 이분들도 업무를 봐야 되니까 뭐 신고 업무, 보고 업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배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지났을 때 다른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나는 케이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사고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교통량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니터링 하자고 보니 실제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동안에는 많은 이제 교통량을 관리를 했었는데 교통량이 아닌 어떤 다른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돌 사고가 얼마큼 날까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침몰 자초, 그다음에 기관 손상이 있지만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그냥 사고들을 일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저희가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1차 사고, 2차 사고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게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기관 손상이 나서 배가 이제 점점점 가다가 사실 이제 배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피하지 못하면 경로를 우회해서 가지 않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되게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다라는 거죠. 충돌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충돌 사고가 나면 자연스럽게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재 폭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유물 유출이라든지 뭐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실 충돌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게 침몰이나 자초 같은 그리고 부유물 감금은 사실은 배가 혼자 사고가 나는 건데 충돌이라고 하는 사고는 사실은 사고가 나면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보험사들이 처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분쟁이 끝나지 않은 법원으로 가는데 얘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오히려 사고가 나면 바로 법원부터 가서 법원 판결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사고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험금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되게 이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근본적인 목적이죠. 목적인데,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혹은 인공지능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힘든 것들이 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으며,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날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를 꽤 오랜 기간 고민을 했고, 사실 그 노하우들이 이 연구의 총망라에서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충돌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로 충돌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세 번째로 뭐 충돌 사고 예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전한 항해 환경이 조성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돌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정량화해야 됩니다. 위험을 정량화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침에 차들이 많으면 사고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월요일에 차 대수와 화요일에 차 대수가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과연 같은 충돌 위험으로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 날 회식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마도 술은 깼다고 하지만 그래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같은 요건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충돌 위험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충돌이라고 하는 거 역시, 사고라고 하는 거 역시 어떤 시간이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좌표와 지표와 시간이라고 하는 축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의 조건이 동일해도 시간의 축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충돌 확률을 도출할 수 있고, 이거를 위험도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해양 사고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판원에서 자기네들이 심판한 어떤 재결서를 쭉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 안에는 어떤 배들이 어떤 위치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분석 데이터와 동일한 위치에서 사고가 난 케이스를 출력을 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충돌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유사한 그 시간에 움직인 동일한 공간에서 그 시간 앞뒤로는 우리가 사고가 난 케이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리드화해서 표현을 해서 어떤 교통 상황을 이제 패턴으로 이미지로 한 다음에 얘를 일단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거기서 이제 사고 분류 문제를 푼 다음 그 실제로 딥러닝 모형이 어떤 지역의 영향도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사고라고 했는지 사고가 아니라고 했는지를 XAI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량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사실 이 과정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많은 연구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만드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박 도메인, 10도메인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10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꽤 오래 전부터 정립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 제 기억에는 1970년대, 60년대부터 정의가 된 개념이고요. 10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차간 안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를 움직일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항해사 분들을 교육을 할 때 우연 45도의 앞에 배를 보면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뒤에 배도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왼쪽에 있을 거고, 내 앞에 있는 배는 내 기준에 오른쪽 45도, 내 뒤에 배는 왼쪽 45도 뒤에 있으면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배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안전거리라고 하는 게 타원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도 그렇게 10도면을 정의하기도 했고, 큰 해역에서 배들이 움직일 때 상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그 타원에 가까운 형태,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타원에 가까운 형태로 실제로 배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게 10도메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학 모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적인 특징, 해역의 특징을 반영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제약에 따라서 안전거리의 포인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도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넓은 대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들이 그냥 많은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충돌 분류 모양들이 그동안 지적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10도메인을 기반으로 요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를 두고 10도메인이 작아지면 위험하다. 커지면 뭐 좀 덜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다도해 같은 데 적용을 해보면 이것들이 계속 알람들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간적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렸지만 시간적인 분석이 부족을 했고요. 그리고 선박도 사실은 모든 저희는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벌크선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통량 전체 정보를 다 반영했다는 것도 사실 이 연구의 어떤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캠을 저희가 이 연구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리드캠을 사용한 연구들은 기존에 해양 사고 쪽에서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결과 해석을 위해서 그리드캠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리드캠을 뽑아 보면 이 모형이 어떤 포인트를 바라다 보고 사고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분류 모형을 만들고 이 그리드캠을 일단 적용을 한 다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표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프레임워크는 총 세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TR이라고 하는데 Relative Traffic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이제 관련된 교통량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딥러닝이 선박의 상대 움직임들을 어떻게 하면 정렬해서 이해하고 이거를 사고와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RTR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RIDM이라고 List Inference Distribution Map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CNN 모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CNN 모형을 적용을 하고 여기다가 그리드캠을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하이 리스크하고 로우 하이 콜리전 리스크하고 로우 콜리전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디를 바라다 보고 하이 콜리전 리스크라고 했는지 어디를 바라다 보고 로우 콜리전 리스크라고 했는지를 이제 맵의 지도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 저희가 되게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선박이 내 자신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가운데에 있게 되면 다른 선박들의 상대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다른 선박들의 위치를 막 뽑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이면 여기 이제 S1이라고 하는 배를 가운데로 정렬한 다음에 S2와 S3 S1을 가운데로 왔을 때 S2와 S3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S2에 대해서 또 S2를 가운데로 뽑으면 S1이 여기 있을 거고 S3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또 S3가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도에다 계속 덧붙여 나가면 그 시점에서 내가 가운데 있을 때 상대 선박들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상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건 내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선박들이 타원 형태로 그려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 어, 하이 콜리전 리스크를 가질수록 그러니까 이 CNN 맵들이 가운데에 집중을 해서 가운데 디스턴스가 가까울수록 사고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성을 제가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센트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제 그거는
각 바깥에 값들이 비어 있었는데 그거부터 계속 값들을 중앙 센터까지 어떤 값들의 분포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맥시멈 밸류를 이용을 해서 아,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리스크가 되게 커져라고 하는 RIR, 리스크 인프루언스 레주얼이라는 지표를 새롭게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지표는 여기 있는 RIR이라고 하는 지표를 모니터링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RTR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 공간을 자르게 되면 막 배들이 여기 산재에서 있을 텐데 내 배가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배들이 그 동일한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변에 찍게 되고 그럼 첫 번째 배를 찍고 두 번째 배를 찍고 세 번째 배를 찍고 네 번째 배를 찍은 다음에 주변에 막 찍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시점에 내 근처에 있는 배들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가운데 있고 같은 시간대에 근처에 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얘는 사고가 난 케이스인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드캠을 적용했더니 이 가운데 있는 값들에게 좀 그 모형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 근처에 배들이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요 경로를. 그리고 실제로 배들하고 배들 사이의 간격도 되게 좁았고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부터 쭉 얘를 여기 그리드 캠드 값을 이제 합산을 해가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큰가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되고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요 RIR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 핵심인데요. 이제 여기 외부에 있는 그리드 값들을 쭉 누적을 해서 다 더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하게 되고, 그때 요런 수식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 전체 값들을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영향의 변화 정도, 급격하게 변하는 정도들이 어디서 큰가라고 하는 지점을 임계점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포인트가 임계점이 가장 크더라라고 하면 결국에는 배들하고 배들 사이에 어떤 이 그리드캠을 적용했을 때 임계점이 중앙보다는 외부에서 크더라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값이 근처에서 이 0에 가까운 점에서 커지게 되면 임계점이 가깝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충돌 사고를 사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테이블에 있는 값들인데요. 실제 논문에 있는 값들인데 저희가 어떤 CNN 모형을 새로 만들진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모형들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VGC16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대충 한 92% 정도의 예측 성능,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우리 배들을 고려할 것이냐, 이제 하나의 그릴을 자를 때 어디까지의 위험도를 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10km, 20km, 30km로 봤을 때 20km가 가장 옵티멀한 값이었고, 한 사고 분류 위험도가 9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도 96%였고, 그 말은 100건 중에서 96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던 케이스였어 라고, 이제 정확하게는 사고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니어, 그러니까 사고에 가까운 케이스였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기에 뒤에 저희가 테크니컬하게 사고 케이스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의 불규칙한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리드캠을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 하리스 콜리전은 가운데 더 많이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로우 리스크는 가운데도 보긴 하지만 주변에 많이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모형이 이제 RIR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들의 상대 위치를 딥러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학습을 활용했다라는 것도 컨트리뷰션이고, 그랬더니 실제로 니어 사고에 가까운 케이스를 잘 분류하는 나는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고, 그것들을 진짜 네가 잘 봤냐라고 사후 분석을 해봤을 때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이제 컨트리뷰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공간적으로 어떤 분포를
이제 논리적으로 얘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사고가 난 케이스와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케이스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동일 지역입니다. 동일 지역인데 실제로 사고에 가까운 케이스들은 이런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요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데서 실제 모형이 집중을 했고요. 로우 리스크라고 판단한 곳에서는 실제로 그 입구 쪽에서는 그렇게 모형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들이 여기 많았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어디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데도 있고, 실제로 여기가 요 사이로 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이리스크 콜리전 아레아라고 인 케이스에는 이제 요 입구 쪽에 많이, 어, 모형이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 리스크인 케이스에는 요 입구 쪽보다는 외곽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그 일반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어떤 해역에서 배들이 움직임인데 하이리스크는 보시면 사고에 가까운 케이스들은 배들이 막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로우 리스크의 콜리전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운데보다 멀리 떨어진 데서 배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런 지역이 아니면 배들이 그냥 쭉 가는데 요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는 케이스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인 거죠.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배들이 요렇게 온다든지 뭐 요렇게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어떤 시간과 공간적 관점에서 얘가 표현을 잘 하고 있고 그 실제로 모형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요 연구들은 처음에 한 2년 정도 만에 연구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년까지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유의미한 결과를 뽑았는데 얘를 모니터링 하려고 하니 그리드 캠 값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위험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디파인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보면, 아, 이거를 우리가 지표화해 보자. 이게 모형이 이렇게 잘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패턴이 명확하게 다르니까 요 어딘가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면 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희 연구진의 판단이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충돌사고 선행 지표를 요 그리드캠을 뽑은 RIDM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분포로 변환하고 분포의 값들의 변화를 트래킹해서 어떤 임계점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알람을 주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X축은 해역으로부터의 중심거리고 Y축은 어떤 영향도의 변화 정도입니다. 요렇게 올 때 요 값들이 변화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저희가 임계점을 정해놓고 임계점보다 위에 올라가면 얘는 사고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충돌 위험이 높은 케이스하고 낮은 케이스를 보면 실제로 그 비교적 선박 가운데에서 먼 위치에서 이런 임계점들이 형성이 되는 반면 여기는 비교적 가운데에서 가까운 쪽에 임계점이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저희가 요 임계점 요 조건을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약 한 3천 건에서 4천 건 중에서 그래도 한 90% 이상은 이 저희가 내놓은 조건에 거의 걸리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충돌 사고 위험 수준에 따라서 지표값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사고가 난 어떤 해역과 그 시간에서 이게 선행 지표 간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 저희가 지표로 쓸 수 있고 저희가 어 교통량하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량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 수준이 올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저희가 그 지표를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지표가 훨씬 더 타당해요라고 하기 위해서는 충돌 사고가 났거나 날 법한 상황에서 우리 선행 지표가 확실히 튀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워낙 그 사고 수가 적었기 때문에 비모스 통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비모스 통계를 적용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이제 통계적으로 대부분 이제 유의하다는 걸 발견을 했고 저희가 아까 옵티말한 값이 20km라고 했었는데 20km에서도
이 사고에 가까운 그룹에서 실제로 차이가, 선행지표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료를 못 넣었는데 실제로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어떤 P밸류 값들이 여기 실제로 사고 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선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들이 많으니까, 이게 사고가 날 거야 라고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조심을 한다는 거죠. 조심을 하다가, 이제 위험 구간이 지나갔어 라고 판단을 하면, 그냥 이제 다른 보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급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하고 사고가 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면에 저희가 만든 방법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어떤 시간 공간적으로 하나의 맵에다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조차 어, 분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그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분께 요청을 받아서 마침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봤고 실제로 저희는 선행 지표가 확 튀어가지고 사고를 알람을 주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다른 방법들하고도 조금 그리드캠하고 이제 그럼 그리드캠을 왜 썼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질문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연구 이후에 이거에 조금 걸맞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연구를 할 당시엔 저희가 여러 가지 라임이라든지 쉐입캠이라든지 그리드캠 같은 방법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이 그리드캠은 공간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이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제 보였었고, 저희가 어떤 선택한 프레임워크가 가장 적절함을 사후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 및 향후 연구인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요 발표 마치고 만든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크리소하고 같이 한 연구이고요. 크리소하고 또 함께 해가지고 이거를 웹에다가 올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상대적 교통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무사고라고 하는 상대적 교통량 이미지를 정의하는 게 사실은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이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거기서 알람을 주는 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충돌 사고 분류명을 저희가 CNN을 썼는데요. 이게 물리 법칙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리 법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요새는 피지컬 임선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후에 좀 추가적으로 연구 마치고 계속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연구팀 랩에서 하고 있진 않고 저희 랩에서 작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에서 쓰고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떤 광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리 법칙이 그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랑 공간을 해석하는 어떤 메커니즘이죠. 그거를 분류 모형으로 새롭게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잘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럼 물리적으로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학습과 여기 있는 선행지표로 도출하는 과정이 따로 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거로부터 다른 테크닉이 아니라 거기에 그 모형이 왜 그렇게 학습을 했는지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함께 넣어서 여기 있는 발생 확률을 합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유의미한 또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특허 작업이라든지 뭐 서비스 작업이라든지 논문 작업들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발표 자료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서비스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요 화면인데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시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방금 보신 화면에 요 화면이 방금 저희가 봤던 논문을 어떤 시각화한 건데요. 시각화해서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에는 해양 위험도 지표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링을, 네, 여기 있는 재결서 사고 분석은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네, 요렇게 그 사고, 현재까지 계속 사고가 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올려가지고 이제 레고로 구축을 했고, 여기서 이게 보서 여기 보면 2020년에 가장 발생한 충돌 사고 중 큰 사고는 해멸을 투하하고 있는 어선과 충돌한 사고였다. 그래서 투하하고 있는 어선이 항해 중이었고,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이제 적절한 피항해 협력 동작을 취해야 했으나 이런 거 안 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면 이렇게 재결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얘가 지금 위험도 지표가 현재 데이터가 가상의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험도 그리드를 키게 되면 아까 보신 요 그 그리드 캠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위험도는 요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요 값들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요 값 기준에서는 이제 가운 센터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고, 요 시간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얘들은 이제 실제 배들의 위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고 히스토리컬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요거를 조금 볼 수 있도록만 만들어져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찍었을 때 배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그리드 캠 분석했을 때 어땠는지, 그 다음에 현재 뭐 이슈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논문만 쓴 건 아니고 요거를 실제로 서비스화 하기 위해 가지고 요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